계속 영상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210쪽부터 이제 쭉 나오는 얘기는 의사결정 방법.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10쪽의 반괄호 1번 명목 집단 기법이요. 우리가 말로 주고받으면 번거롭고 번잡스러우니까 써서 내. 제일 작은 거 포스트잇. 제일 복잡한 거 보고서예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라. 이게 명목 집단 기법이 말이 이상해서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명목 집단. 자, 명목이라는 건 지정한다는 거예요. 너. 이게 명목이에요. 자, 김영재 씨 말씀해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분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지정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명목 집단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말로 하기는 좀 그러니 대체적으로 이렇게 붙였다 뗄 수 있는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주제별로 하나씩 쓰죠. 다 모아서 보고 그래, 나는 A로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Z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게 명목 집단 기법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명목 집단 기법은 각자 보고서로 제출해. 각자 보고서를 다 모아가지고 자, 서로 서로 공유해서 보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파이 기법인데, 이 정책학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굉장히 오래 설명을 해야 돼요.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그 의사결정 기법만 본다 보면은 211쪽에 아래에서 6번째 줄 둘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명의 집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델파이 기법은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보내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자예요. 예를 들어서 한 10명의 전문가를 모셨는데 뭐 정치, 경제, 뭐 행정, 법률, 뭐 문화, 뭐 종교 이런 식으로 쭉 모아놓고 각자가 누구인지를 연구자만 알고 서로는 몰라요. 이거 서로 알게 되면 안 되는 기법입니다. 질문을 보내요. 각자한테. 똑같은 질문을 각자한테 10명한테 보내요. 10명의 답변을 다 받아서 제가 나름대로 이거를 다 조합하고 처리를 해요. 그 처리된 것을 똑같이 10명에게 다시 보내요. 자, 그러면 이 각자가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익명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하게 의견을 볼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래? 뭐야, 나는 찬성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이제 더 또 솔직하게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정치 전문가인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뭐 문화, 종교에 대한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을 바꿔서 한번 이제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익명성을 전제로 하고 반복해서 응답을 하는 절차를 다 거쳐서 마지막에 한 곳에 모이게 만들어요. 자, 사실은 이렇게 계시는 분들입니다. 모여서 최종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서로 합의를 하는 그 과정이 델파이 방식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반복 의견 수렴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매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우리 2023년도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다 보내요. 2024년도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다 이렇게 조사할 수 있어요. 자, 또는 청년 실업 문제. 자, 2023년도에 청년 실업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할 수 있어요. 2024년도에 청년 실업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주제도 괜찮고요. 또 하나, 반복성이 굉장히 강한 주제. 자, 2023년도에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질문 이렇게 보내요. 질문 각 분야마다 다 답변이 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잘 처리를 해요. 그 통째로 다시 다 보내요. 정치 전문가에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뭐야? 의료. 의사 선생님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임, 난임 부부 지원 사업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저출산이라 그러면 그럼 법학자가 봤을 때는, 법률 전문가 봤을 때는 이거 이 사람 말은 맞는데 여기에 관련된 법이 없는데? 그럼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또 채워서 또 보내주면 또 그걸 또 처리해서 또 보내주고, 굉장히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직까지 이거를 많이 하는 데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좀 그런 거에 전문가 섭외하는 거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인데, 자, 212조, 이건 아실 거예요. 자유의사토론, 그리고 반대는 하지 않는다. 자, 타인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고, 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다가 일정 순간에 딱, 맞아, 이거였어 라고 하는 그 모두가 합의하는 그 순간이 딱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깊이 있는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냥 자유의사토론이 아닙니다. 나누다가 맞아 이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이죠. 지명반론자 기법이라는 거는, 자, 이게 이제 그 213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인데, 자, 지정된 반론자예요. 지정된 반론자들이 고의적으로 단점과 약점을 지적해야 된다. 이거 오늘은 네가 악마 역할을 해야 돼 해가지고 이게 지정 반론자 기법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서 조별 토론과 조별 어떤 수업을 하거나 이럴 때 이 지명 반론자 기법을 동원을 하거든요. 자, 앞에 있는 사람이 발표한 내용을 듣고 특정한 이 사람들은, 교수님이 지정한 이 사람들은 지정만 해야 돼. 이게 지명 반론자 기법인데, 굉장히 이거를 잘 쓰면, 이 방법을 잘 쓰면 문제점과 약점을 다 잡아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반론자로 지정된 사람이 상대편의 내용 이상으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지명 반론자 기법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마인드 매핑인데, 우리 이제 초등학교에서 많이 쓰는 자유연상 기법이죠. 그 생각의 그물을 거미줄처럼 이어나간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마인드맵을 진짜 고도화시키면은 우리가 컴퓨터에 있는 폴더, 자, 폴더 누르면 하위 폴더가 나오고, 하위 폴더 누르면 또 다른 세부 하위 폴더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사용한 그 어플 같은 경우는 앱이에요, 앱.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는 앱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앱을 쓰는 사람이 이런저런 거 마인드맵을 딱 그려주면은 그 앱에서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는 더 좀 분류를 잘 해주는 앱까지도 있어요. 제가 한 5, 6년 전에 그걸 써봤는데, 이런 형태의, 내가 이렇게 지금 마인드맵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앱에서는 이제 제안을 해줘요. 요거는 이렇게 그려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줘요. 그럼 그대로 해주면은 더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마인드맵이 자유연상 기법은 이제 초보적인 단계인 거고, 이거를 극도로 논리적인 연결고리, 논리적 고리로 연결하게 되면은 폴더 누르면 하위 폴더 누르면 세부 하위 폴더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4쪽에 아래서 네 번째 줄, 자, 집단사고, 그룹싱크죠. 이거 저번에 말씀드린 건데, 집단사고를, 자, 214쪽 아래 세 번째 줄이요. 응집력이 강한 똘똘 뭉친 집단에서 구성원들의 만장일치에 대한 그 현상이, 자,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동기부여를 넘어설 때 발생하는 사고방식. 자, 어렵게 얘기하죠. 제가 강의 자료에 써놨습니다. 우리는 완전 무결해. 우리를, 자, 대적할 만한 사람은 없어. 우리한테 반대할 사람은 없어. 이런 이제 환상에 젖어들기 시작하죠. 215쪽에 위에서, 자, 세 번째를 동그라미 1번이죠. 무결점의 환상. 될 거야. 우리는 옳아. 우리한테 반대하면 적. 우리한테 반대하면 틀린 거야. 동그라미 2번. 도덕성의 환상. 자, 우리 불만 없잖아. 여기서 불만 있는 사람 나와봐. 없죠? 그러면은, 자, 이게 도덕성의 환상. 세 번째, 만장일치. 야, 우리가 만장일치 됐기 때문에 이건 된다. 이게 그런데 굉장히 큰 실수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집단이 모여봤자 몇 명 모이겠어요? 100명, 200명 수준에서. 야, 우린 됐어. 자, 만장일치 박수로 끝내. 라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결정된 것을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참패를 당하는 경험들이 있죠. 우리 됐잖아. 우리 무슨 문제 없는데? 근데 왜 이게 안 팔리지? 왜 이게 틀리지? 왜 안 되지?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결정이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강력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집단 사고에 빠질 위험들이 있어요. 누구냐? 위원회 조직, 예를 들어서 최고 경영진,
이사회 이런 데에서 좀 빠질 수가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야, 이거를 하면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어쩌면 우리 회사의 그 존폐, 우리 회사가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달려있다. 할 수 있냐 없냐? 야, 우린 돼. 이거 하면 된다. 아,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경우들이 은근히 많아요. 자, 특히 이 책에 지금 뭐 케네디 정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자, 이거 지금 뭐 특수부대 또는 누구를 투입하면은 이거 우리가 손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아니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집단 사고에 빠지게 되면, 특히나 그 구성원끼리 서로가 서로를 웬만큼 잘 알고 탄탄하게 묶여있는 경우, 야, 우리는 가족보다도,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너희 아들 딸보다도 우리는 끈끈하게 뭔가 이어져 있어. 우리는 뭐 영혼을 나눈 사이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집단 사고에 빠지기 쉬워요. 거기서 만약에 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낙인 찍히고 그 집단에서 배척당하게 되죠. 영화에도 이거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에서 이게 많이 빠져요. 기업에서 의외로 이게 많이 빠져요. 아, 뭐 사장님 뭐 저희끼리 뭐 하는데, 저희 이렇게 사장님하고 저희가 결정하는데 뭐 잘못될 게 있겠습니까? 뭐 하면 되죠. 안 돼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단 사고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의성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217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한마디로 창의성이란 새로운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창의성. 이걸 이제 뭐 혁신, 독창성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창의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창의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삶에서 가끔 생겨요. 창의성이 가끔 생기는데 이거를 잘 잡아야 성공을 해요. 이게 뭐 흔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책을 어떻게 쓸까? 저도 그게 한꺼번에 고민을 해서 나오질 않아요, 잘. 고민을 계속 하다가 내가 뭐 길을 걷다가 뭐 기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전에 맞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또 그렇게 맞춰서 또 일을 진행을 시켜요. 그러다가 어느 수준이 되면은 또 벽에 부딪히는 일이 생겨요. 이 딱 저의 경험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누구하고 물어보고, 뭐 누구한테 또 물어보고,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면은 또 장벽을 좀 걷어내고 또 진행을 시키고, 이런 경우들은 저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창의성은 굉장히 큰 거, 엄청난 거, 뭐 스마트폰을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그것도 창의성인데, 그러니까 일상적인 창의성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218쪽에 제목만 보시면 돼요. 잠복 단계. 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단계. 그 다음에 영감 단계. 맞아, 이거야. 깨달았어. 이대로 하면 돼. 이 잠복 단계에서 영감 단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창의성이 되려고 하면 일단 개방적인 자세가 중요해요. 개방적인 태도가 중요하고, 지금 책에는 그 얘기가 없는데 이게 강의 자료를 보면 다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시간적 여유도 좀 있어야 되고 공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 지금 출근해야 돼. 나 지금 늦을 것 같아. 출근 시간이 늦을 것 같아. 왜 퇴근이 지금, 왜 집에 빨리 안 보내주지? 이런 불안이 많으면 창의성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의성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억지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억지로 쉬기도 하고 낮잠을 자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틀이 있어요.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디딤돌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각자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바다에 좀 갔다 오면 좋아. 나는 산에 갔다 오면 좋아. 나는 카페에서 혼자 있을 때. 이게 다 달라요. 여유가 있어야만 좀 창의성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221쪽에 스캠퍼 기법에서 SCAMPER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캠퍼 기법은 우리 포털 사이트에 치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자, 보통 기계를 조립, 분해. 자, 공학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 스캠퍼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할 것, 조합해 볼 것, 개조해 볼 것, 확대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수정해 볼 것. 자,
이게 컵이죠. 컵은 보통 이제 물이나 커피를 마시는 걸로 이제 쓰는데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스캠퍼 기법이 컵에다가 라면이요. 라면 국물이나 라면 이렇게 컵에다 먹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왜 컵에다가 라면을 먹지? 먹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라면 먹을 때 항상 컵라면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릇에, 우리 냄비에 끓이지만 우리가 이게 뽀글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라면 봉지에다 뜨거운 물 넣으면 해먹는 거 있잖아요. 일부러 그거 해먹잖아요. 다른 용도로 써보는 거 굉장히 재밌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못 쓰는 왜 플라스틱 이렇게 그 그릇 같은 거 그냥 버리는 분들도 있지만 밑에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흙을 채운 다음에 나무 심어도 되고 이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특성이 그대로 묻어나는 형태로 스캠퍼 기법을 쓰면 재밌어요. 제거. 야, 이거 한번 빼볼까? 뺐는데 더 좋아. 그러니까 간단할수록 좋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재배열. 야, 이거 앞뒤를 뒤집어 볼까? 여러분, 앞뒤를 뒤집어서 성공하는 경우가 음악이에요. 야, 우리가 전주, 간주. 우리가 뭐 노래방 가면 뭐 간주 점프, 마디 점프 이렇게 하잖아요. 야, 이 마디를 그대로 들어다가 뒤에다 붙이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음악 작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뒤집기의 기술이 경험치예요. 야, 이거 여기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실제로 가수를 불러놓고, 자, 음에 대한 실험을 하잖아요. 한번 시험을 해보잖아요. 야, 들어보니까, 야, 불러본 너는 어떠냐? 이게 중간에 클라이막스가 이게 이렇게 와야 되고, 요게 이렇게, 얘기해요. 음악 하시는 분들끼리요. 이 굉장히 스키퍼 기법은 일상에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222쪽에 오늘의 거의 마지막 얘기인데 마인드 포핑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핑이라는 건 이제 뛰어오른다라는 얘기인데 영감을 얻으려 그러면 일단 자기 나름대로 메모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진이나 영상을 기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요새 녹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녹음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는데 옆에 항상 이렇게 뭐 필기구를 놓는 사람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이게. 또는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메모나 기록하고 녹음하는 거 각자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창의성에 관련된 거는 일단 모방을 많이 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모방이란 단어 에디슨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신 건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뭔가 해본 게 좀 있어야 돼. 나 A 영역을 깊게 해보든가 아니면 A 약간, B 약간, C 약간 이걸 좀 해본 게 있어야 뭘 창의성이 있든가 말든가 하죠. 해본 게 없으면 없어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더라도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주입식 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알아야 하죠. 창의성이 생기죠. 너무 모르면 답이 없어요, 이게요. 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해본 게 있어야 창의성이 나타난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강력한 창의성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라디오 얘기를 꼭 해요. 자, 이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라디오가 참 좋은 도구예요, 인간한테. 텔레비전이 나왔어요. 야, 이거 라디오 망한다. 텔레비전이 훨씬 몰입하기 좋잖아요. 야, 텔레비전 나왔으니까 라디오 망한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굉장히 고민에 빠졌는데 누군가가 너무나 멋있는 제안을 하죠. 자동차에 라디오를 심으면 자동차에 라디오를 부착하면 운전할 때는 보고 가야 되니까 운전대를 잡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갈 수 있다. 너무나 획기적인 제안을 하죠. 자동차에 라디오를 접목시키는 일은 기술적으로는 쉬운 일이었으니까요. 해봅시다 했는데 너무나 만족스럽죠. 내가 라디오가 없었을 때 운전하면 차가 막히니까 난리가 나죠. 뭐 욕하고 뭐 차가 왜 이렇게 막히냐 뭐 도로가 왜 이러냐, 정부는 뭐 하는 거냐 그러는데 라디오로 본인이 듣고 싶은 채널 듣고 음악도 듣고 때로는 사연도 들으면서 가니까 지루한 시간이 굉장히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라디오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디오가 자동차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탄생을 하죠. 이게 이제 결합이에요, 결합. 조합이요. 그 다음에 요새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라디오죠.
그래서 DJ하고 게스트가 하는 거를 보면서 들을 수가 있죠. 아, 이제 인터넷 생겼으니까 라디오 끝났네 뭐. 아니죠. 라디오가 보이는 라디오로 진화를 하죠. 이게 이 창의성이 그 엄청난 뭐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잘만 접합을 해도 접목을 시켜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의성의 가장 큰 사례로 꼭 드는 게 라디오, 자동차의 라디오, 그 다음에 보이는 라디오예요. 제가 볼 때는 라디오는 지구가 망할 때까지도 안 없어지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창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중간고사 관련돼서는 제가 그 공지사항 그리고 여러 번 제가 그 메시지로 보낼 테니까 편안하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